자, TDD 이게 타임 도메인 디컴포지션의 약자인데요. TDD 기법을 이용한 상시 동특성 추출. 이 기법에 대한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이용한 장대 교량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죠. 그 사장교 케이블 교량이라는 거는 사장교나 현수교, 그리고 사장교, 현수교, 사장교, 사장교, 그 다음에 현수교, 대표적이죠. 장대 교량이니까 현수교. 애가 건설하고 있는데 뭐 엑스트라 도즈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 근데 교량의 장경관에 따라서 교량의 동적 특성의 파악이 매우 중요한 실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량에 만들어 놓고 나서 교량의 그 동특성을 장대 교량인 경우에 추출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미국의 타코마 브릿지가 붕괴된 이후에 그 장대교량인 경우에 그 공진 현상, 태풍이라든가 이런 풍우진동 뭐 여러 가지 공진 유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건설 직후 동쪽 특성을 실험에 의해서 추출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추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구조물의 진동 특성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건전도 평가, 이제 SHM이죠. Structural Health Monitoring에서 SHM 이론도 구조물의 이제 그 진동 특성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최근에 많이 개발됐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동적 특성, 여기서 얘기하는 동적 특성이라 하면은 고유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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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감쇄비,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모드 영상, 이게 대표적이죠. 하나의 셋이죠. 그 밖에도 이제 이걸로부터 유도되는 여러 가지 뭐 그 아이템들이 있죠. 유연도. 유연도는 단위하중 처짐에 대한 처짐 형상이에요. 그걸 뒤집으면 강성이죠. 스티프니스. 그리고 뭐 충격 계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동적인 특성들을 실험에 의해서 계측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하는 시뮬레이션의 동적 특성하고 실제 구조물의 동적 특성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한요소 모델이 실측된 구조물의 동특성과 그 다음에 유한요소 모델의 동특성이 동일하도록 수치 모델인 유한요소 모델을 적합하게 하는 걸 갖다가 모델 업데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모델 업데이팅, Finite Element 모델 업데이팅 하면 유한요소 해석의 모델 개선인데요.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실제 그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계측을 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업데이팅이나 또는 구조물의 이제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바이브레이션 베이스드 헬스 모니터링의 이제 SHM 바이브레이션 베이스드 헬스 모니터링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그 다음에 모델 업데이팅
근데 이제 이거는 ND죠, ND. Non-Destructive Damage Evaluation. 요것도 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유진동수하고 감쇄비하고 그다음에 모드 형상이 있어야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들 하고 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려면 구조물의 이 고유진동수가 반드시 계측이 되어야 되겠지요. 추출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자 이거죠.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오메가 i로 할게요. 이걸 라디안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FI는 헬츠로 하고 모드 형상 i번째 모드 형상 감쇄비 등과 같은 고유 특성치라고 그러죠. 예를 갖다 동적 특성 또는 고유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유기체가 그 DNA가 있는 것처럼 구조물에도 고유진동수, 모드 형상, 감쇄비 이 세 세트는 구조물의 DNA예요. 다 다르죠. 그 식별을 하는 아주 근본적인 요게 사실은 요 세 가지가 우리 구조 스트럭처럴 다이나믹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트럭처럴 써지기가 좀 안 좋네 남이 구조동력학이죠. 영어 한글로는 구조동력학. 지금 구조동력학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동력학 구조동력학 들은 사람들은 요게 이제 선수감으로 요게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과 감쇄비가 구조물의 동적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조물로부터 추출을 해야 돼요. 실제 만들어진 구조물이 동적 특성이 얼마인지 이런 진동수, 모드 형상, 감쇄비가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나누죠. 첫째는 입력과 출력 신호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과 응답 신호만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요. 이제 구조물도 여러 가지인데 기계 구조물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그다음에 선박이나 비행기나 이런 구조물 또는 뭐 로켓, 탄도미사일 이런 구조물들은 내가 실험실에서 만든 다음에 임팩트 입력을 주고 그다음에 응답을 재 가지고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찾죠. 그래서 입력과 인풋과 아웃풋을 모두 필요로 하는 걸 포스트 바이브레이션 테스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의 특성을 디파인 하는 게 지금 세 개죠. 지금 시스템을 특성하는 게 고유진동수, 그 다음에 모드 형상, 그 다음에 감쇄비. 이 시스템을 디파인하는 세 가지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인풋이죠. 어떤 시스템의 인풋. 인풋에 어떤 시스템이라는 구조물이에요. 교량이기도 하고 뭐 선박, 대형 선박, 비행기, 로켓, 뭐 여러 가지 뭐 고속철도, 뭐 여러 교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서 아웃풋이 나가는 게 이제 시스템이 이론이잖아요. 아웃풋. 일반적인 구조 해석은 하중이 인풋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중이 여기가 이제 로드죠. 하중이 제한됐을 경우에 구조물의 탄성 계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특성들 있죠. 뭐 여러 가지들 탄성 계수, 전당 계수, 뭐 그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이런 시스템의 정보를 알 경우에 아웃풋, 처짐, 디플렉션
처짐이죠. 하중이 가해져서 처짐을 찾는 게 일반적인 구조 해석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동특성 추출 같은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을 계측을 해서 이 시스템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구조 해석 문제라든가 아는 거는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에 인풋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에 시스템의 정보인 탄성 계수나 뭐 단면 이차 모멘트나 이런 시스템의 정보를 알고 그랬을 경우에 디플렉션이 처짐이 얼마냐 이게 처짐 산정하는 구조 해석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SI 문제는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는 인풋을 알고 아웃풋을 알 경우에 요 시스템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요 이제 아까 구조 해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중과 그에 대한 처짐을 내가 계측을 했을 경우에 구조물의 탄성 계수나 단면 이차 모멘트를 산정하는 역산 문제죠. 그래서 이 동특성 추측이라는 거는 구조물의 인풋이나 아웃풋을 재서 여기 이거 밑에 거는 이제 스태틱이고요. 여기는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인 경우에는 인풋은 이제 하중이고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모드 영상, 감쇄비에 의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인 뭐 가속도잖아. ACC 가속도나 벨라시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요걸 찾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입력과 응답이라는 거는 아웃풋이죠. 인풋 아웃풋을 모두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기계 구조물에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얼마만큼의 그 주파수로 가진을 했는지 또는 임팩트를 얼마만큼 주었는지 이런 거를 계측을 할 수 있죠. 실험실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얼마만큼이 쳐졌는지 얼마만의 가속도가 나오는지 우리가 계측을 할 수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의 계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스드 바이브레이션 테스트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렇지만 토목 구조물인 경우에 인풋을 잴 수가 없죠. 대부분의 토목 구조물에서는 인풋을 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목 구조물의 하중은 윈드는 바람, 풍하중이잖아요. 실시간으로 그거 어떻게 계측을 해요? 그리고 차량이 지나가요. 서 있는 게 아니야. 휙 지나가. 그러면 제하중이 계속 그 출렁출렁거리면서 지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또 계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하중 인풋은 없고 우리는 계측만 해. 가속도계로 어떤 구조물의 가속도 응답이라든가 그다음에 디플렉션 뭐 LVDT로 처짐 히스토리를 잰다든가 하여간 아웃풋만 잴 수 있어요. 그래서 토목 구조물에서는 인풋은 잴 수 없고 대부분 아웃풋만 재요. 그래서 응답 신호만을 이용해서 이 진동수, 모드 영상, 감쇄비를 추정하는 방법을 쓰죠. 토목 구조물은. 그래서 이거를 앰비언트 바이브레이션 테스트라고 해요. 인풋과 아웃풋 모두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시스템 파라미터 인 진동수, 모드 영상, 감쇄비를 찾는 거는 포스드 바이브레이션 테스트라고 응답 신호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앰비언트 바이브레이션 테스트 또는 상시 진동 어떤 뭐 특별하게 가진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동되는 그 신호만을 가지고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모드 영상과 감쇄비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앰비언트 바이브레이션 테스트라고 해요. 대부분 토목 구조물은 이 응답만을 이용해서 고유 진동수를 찾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 즉 입력 및 아웃풋, 입력과 아웃풋을 모두 이용해서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찾는 방법, 즉 지금 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물의 가진 신호와 응답 신호를 모두 계측하여 고유 특성치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1960년대부터 연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컴퓨터가 돼서 우리가 계측이 전 디지타이즈된 계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인간이 달나라에 갔잖아요. 그 갔기 위해서 비행체의 동적 특성을 알아야지 이 우리 달나라에 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1969년도에 인간이 달나라에 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사에서 어떤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알아야지 애를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시스템을 정확하게 디파인을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애를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컨트롤 시절인데 제어 이론인데 구조물의 동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사나 이런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다 자기들 나라의 동특성 추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애들은 동특성 추출 방법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요. 다 이제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데죠. 그래서 60년대부터 이제 전자의 경우에 진행이 되었고 80년대에 이제 아주 그 닥터 정이라는 사람과 영국의 어윈 지금 이 양반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윈 이런 양반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인풋과 아웃풋 신호로부터 구조물의 동특성 찾는 방법을 개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구조물에 적용해서 응답만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후자의 경우죠. 지금 이 경우는 구조물의 가진 신호, 가진이라는 거는 익사이테이션 하는 거니까 인풋이에요. 인풋 신호를 계측하기 어려운 경우, 즉 풍하중이라든가 설하중, 그 다음에 차량하중, 뭐 대부분의 토목 구조물의 인풋은 계측이 불가능하죠. 랜덤하니까. 경우 응답 신호만을 아웃풋만 계측을 해서 구조물의 고유 특성치, 여기 고유 특성치라 하면은 이 진동수 모드 영상 감쇄를 얘기하는 겁니다. 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나 또는 뭐 어뮤젠 이런 애들이 좀 결과를 냈고 볼까요? 여기서 토목 구조물과 같이 규모가 대형 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 즉 인풋과 아웃풋을 이용하는 방법, 포스트 바이브레이션 이 적용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가진, 포스트 익사이테이션이 불가능하니까. 왜냐하면 교량의 규모가 워낙에 커서 애를 가진하기 위한 가진기를 만들기가 어렵고, 근데 하기사 옛날에 그 영종대교 만들 때 그걸 가진하는 그 진동 장비를 일본 애들 다 쓰다 남아 버리는 거를 아마 삼성에서 그거를 20억에 들여와가지고 가진을 해서 그 영종대교 만든 이후에 이제 동특성 추출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 이론을 잘 모르는 거죠. 앰비언트 바이브레이션을 이용해서 구조물 동특성 추출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 기억에는 2002년인가 2000년인가 하는 그때 일본에서 이제 기존의 그 인풋 아웃풋을 이용해서 찾는 포스트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영종대교의 고유진동수를 찾기 위해서 일본이 쓰다 버린 20억짜리 그 진동 장비를 수입을 해가지고 영종대교에 테스트한 걸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고 이론도 알려지지 않아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못 만들고 탄도미사일도 못 만들잖아요. 그거 이제 그런 걸 만들려면은 이 구조물을 정확하게 동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비공개 그 정보죠. 나사 같은 데서도 지금 이 양반 전한정이 이 방법을 인풋 아웃풋을 이용해서 이렇게 퍼블리시 하는 게 1988년이거든요. 이 방법을 가지고서 달나라에 갔거든요. 69년도에 인간이 달나라에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에요. 한 20년 후에나 공개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연구개발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나사 같은 데서 연구개발을 한 다음에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마다 자기네들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비행기를 자체 설계해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자기네 고유의 방법이 있고요. 논문이라든가 이런 학술 발표에는 군사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죠. 대략 한 20년 후에 정보 공개에 의해서 발표되거나 그 당사자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책을 펼쳐지면서 나타나니까 우리 당시에 영종대교 만들 때도 국내에 이런 앰비언트 바이브레이션 테스트 방법은 전혀 알려주는 전문가도 없었고 그렇지 지금 1920년이니까 거의 뭐 20년 전 얘기네요. 그때만 없었고 지금은 이제 몇 있죠. 그래서 또 강제가진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강제가진을 하다가 그 구조물이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 가진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렵고 위험해요. 그래서 바람하종, 윈드하종, 그다음 파랑하종, 탁탁 그 구조 배 같은 경우에 그 배 밑에 계속 파랑이 치잖아요. 파랑이 다음에 이제 바람이 만들어낸 그 물결의 전단 바람과 그 뭐죠 그 해수면과의 전단 저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어떤 웨이브죠. 그걸 파랑이라고 하죠. 그다음 그치. 비도 막 비가 내리는 그것도 하중이죠. 눈도 그렇고 또는 이제 진행 교통 하중 이런 것들은 익사이테이션 하중, 인풋 즉 가진 신호를 계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토목구조물에서는 이런 응답을 신호만을 이용한 방법, 즉 앰비언트 바이브레이션 테스트만을 이용해서 구조물의 동특성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그랬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대형 토목구조물과 같이 가진 신호의 계측이 용이하지 않고 응답 신호만 계측이 가능한 경우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픽피킹 메서드예요.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첨두치를 뽑아내서 그 다음에 모든 이 주파수를 찾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 이제 벤다트의 책에 의해서 이제 소개되는 건데요. 해안 구조물 등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그 픽피킹 그 한국어로는 첨두 추출법 픽피킹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첨두 추출법 출법 PP기법이라고 합시다. PP기법은 계측된 응답 신호를 아웃풋이죠. 이건 아웃풋 신호예요. 아웃풋. 퓨리의 변환, FFT죠. 퓨리에는 프랑스 과학자죠. 여러 가지 이제 수학 문제 변환이 있어요. 실제 미분 방정식을이라든가 이런 그 실 도메인에서 풀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새로운 어떤 도메인을 개발해 가지고 변환해서 풀고 다시 백 들어오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수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퓨리에 변환이에요. 퓨리에라는 수학자죠.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시켜가지고 이 응답 신호를 퓨리에 트랜스폼, 그 주파수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타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어가면 그걸 갖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의 첨두가 나타날 때 그때의 주파수를 고유 진동수로 선택하고 상응하는 감쇄비, 영어로는 댐핑 레이쇼라고 그러죠. 감쇄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적용이 간단하고 구해진 고유 특성치와 정확도가 주파수 영역의 해상도에 달라서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적용하기는 아주 간단한데 개념도 간단하고 근데 이제 조금 주먹구구식이고 좀 주관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타임 샘플. 그래서 센서의 수가 많고 실시간으로 정확한 고유치를 추출해야 되는 시스템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목할 만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죠. 대부분 시간 정형에서 했고, 이제 이스라엘 학자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타임 도메인 기법. 그래서 이스라엘로 비행기 만들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방법이, 이것도 자기네들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냈죠. ITD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또는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뭐 아브라함 미킬리크 방법, 아브라함 ITD 기법. 그래서 IT 기법, 유명하죠. IT 기법은 자유진동 응답 신호, 소위 랜덤 디크리먼트 함수로부터 고유 특성치를 추출하는 방법이고, 응답 신호로부터 RD 랜덤 디크리먼트를 추출하는 게 이제 그 관건이에요. 근데 이거 추출하는 게 부정확하고 좀 힘들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ITD 방금 이스라엘에서 만든 ITD 기법은 우주 항공 구조물에 폭넓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토목 구조물에 적용된 사례가 이제 유럽의 애가 덴마크인가 어뮤젠이라는 애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이걸 이용해 ITD 기법으로 뭐 토목 구조물에 적용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ITD 기법으로 추출된 고유 특성치의 정확도는 RD 랜덤 디크리먼트 함수의 추출 정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료 처리 기술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쪽에 좀 알고 RD 함수 추출하는데 그쪽 전문가의 주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자료 처리 수준이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로 요구된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가 안 돼요. 실시간이 자동화가 안 돼요. 워낙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랜덤이니까 랜덤 디크리먼트 찾으려면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게다가 ITD 기법의 적용상 문제 중에 하나는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 계측기는 당연히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측 자리에 불규칙 다음에 가짜 모드, 픽티셔스 모드죠. 실제 모드가 아닌 타임 도메인 기법이라서 이거는 아닌 경우에는 이제 가짜 모드가 발생한다. 어휘는 이 사람은 영국의 그 임페리얼에 있는 그 교수예요. 영국에도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이 있죠. 이스라엘도 있고 러시아는 이렇게 소개 안 했으니까 몰라요. 뭘로 만들었는지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러한 ITD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된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게 ERADC예요. 아이젠 시스템 리얼리제이션 알고리즘 with 데이터 코릴레이션. 이게 닥터 정이 94년에 이제 자기 책에서 소개시킨 건데, 이게 나사에서 연구자이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우리 천체만원경을 우주에 띄울 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때 개발된 거고, 이 보안 상황 때문에 정보 공개가 안 됐다가 1994년에 이제 알려지게 된 방법이 미국의 방법이에요. 이건 미국. 이건 나사예요. 나사에서만 나사. 아까 봤지만 이스라엘, 영국, 미국,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자기네들의 방법이 다 있어요. 다 공통점은 항공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제어를 하려면 그 구조물의 동특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구조물의 동특성을 먼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돼서 그게 엄청난 비용 투자가 됐는데 그걸 그냥 알려주진 않죠. 보안상이죠. 그래서 ERADC 기법은 이제 이게 나사에서 만들고 굉장히 내가 보기엔 괜찮아요. 이 알고리즘은 단위 펄스 응답으로 고유 특성치를 추출을 한다. 이때 고유 진동수 부근에 가진 신호 주파수 성분을 일정하다. 고유 진동수 부근에서는 가진 신호의 주파수 성분이 컨스타트하다는 기본 가정을 해가지고 풀어요.
비록 ERADC 어떤 사람들은 이거 ERA 메서드라고 돼요. Eigen System Realization Algorithm. ERA 메서드 및 변종. 최근에 이제 이 ERADC가 이제 나사에서 닥터 정이 만든 걸 유럽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변종해가지고, 특히 이게 덴마크 친구들인가 그래요. 그 TDD 만든, 아니 TDD 아니라 FDD 만든 그 친구들, 블링크라는 친구하고 그 여기 엄뮤젠 이 친구들하고 파커인가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이 ERADC를 갖다 조금 변종해가지고 SSI 스토캐스틱 서브스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메서드다 그래가지고 그 막 논문에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류작이죠. 아류. ERADC의 아류작이에요. 이 변종 기법이라고 내가 하여간 이걸 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여기 있네. 피터하고 로엑.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금 변종해가지고 이걸 갖다 자기네 방법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소프트웨어를 막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SSI 방법을, 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적용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이거를 내용을 저는 이제 닥터 정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소프트웨어도 받았고 미국에 있을 때 써보고 이런 알고리즘을 내가 2000년도 초반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좀 지나니까 이걸 자기네 메소드라고 막 이렇게 논문이라든가 컨퍼런스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거는 소프트웨어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보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SSI 방법으로 하느냐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아류작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SSI 방법은 상대적으로 세련되고 체계적이지만 기존의 ITD 이 기법의 가짜 모드 발생한 단점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즉 이것도 ERADC 방법도 자기가 이제 이 신호 안에 모드 수가 몇 개냐라는 걸 입력 데이터를 넣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러면 나머지 진짜 3개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가짜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뭐 그렇게 완벽하게 가짜 모드 발생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게다가 ERADC 방법은 그 측정해야 할 센서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에 시간 영역에서 요구되는 특이치 해석, 굉장히 이제 싱글라벨 디컴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SVD 해석 하는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컴퓨테이션 비용이 비싸거든요. 이걸 방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고유치 추출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잉 747에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개발을 하면 걔네들이 동특성 추출하려고 센서를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붙여서 임팩트 딱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로 재서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서 얘네들이 ERADC를 방법을 적용하면 6개월 동안 컴퓨터가 돌아요. 슈퍼컴퓨터로. 그래서 뭐 물론 보잉 비행기 만드는 애들은 그 정도는 투자해서 만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토목구조물에 그런 거를 사용하기 불가능한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주파수 영역 자료를 이용해서 고유치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FDD라고 이제 브링커라는 친구가 2000년대에 만들었는데 프리퀀시 도메인 디컴포지션 기법이라는 방법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했어요. 지금까지 ITD 기법과 ERADC는 ITD DC는 뺄게요. N은 타임 도메인이에요. 타임 도메인. 근데 이거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프리퀀시 도메인.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FDD예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했죠. FDD를 블링커가 만든 다음부터. 그래서 블링커가 이제 FDD를 소개한 이후에 FDD 기법은 백색 화이트 노이즈 익사이테이션을 가정하죠. 왜냐하면 이제 얘는 이제 아웃풋 온리 메서드인데 인풋을 화이트 노이즈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음답 스펙트럼 행렬 의 SVD를 수행하고 고유치를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도 여전히 SVD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낮아요. F 타임 도메인에서 문제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FDD 기법은 단자이도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TD 기법이나 ERADC처럼 가짜 모드 발생 여지가는 없어요. 그러나 FDD 기법은 스펙트럼에 제로 패딩을 적용한 후에 역플레이 변환을 해야 되는 단자이도 응답 시간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 제로 패딩이 사실은 필터링이에요. 인위적인 필터링 프로세스인데, 이 제로 패딩에 대해서는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든가 이런 책들 보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은 역시 사용자에게 굉장히 높은 자료 처리 기술을 요구하고요. 많은 양의 계산이 요구돼요. 왜냐하면 이 FDD도 SVD 프로세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고유치 추출의 실시간 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FDD 기법은 PP 기법, PP 기법, PP 기법은 프리퀀시 도메인 기법이고요. ITD하고 ERADC 방법은 타임 도메인 기법이에요. 이거는 타임 도메인. 타임 도메인 기법이다. 그래서 FDD 기법은 PEB 기법보다 훨씬 진보됐죠. 정확한, 좀 더 하니까. 대형 구조물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양의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하고요. 정확도도 많이 떨어져요. 한편 이와 같은 가진 신호의 계측 없이 아웃풋만으로부터 고유 특성치를 추출하는 기존의 방법, 즉 PP 기법, ITD, ERADC, SSI, FFD는 대형 토목 구조물과 같이 요구되는 센서의 수가 많고 실시간으로 고유치를 추출해야 하는 SHM 시스템에 적용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구하는 많은 양의 계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고, 요구되는 고난이도 자료 처리 기술을 자동화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많은 수의 센서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첫째는 진동을 이용한 건전도 평가 방법. 이 구조물의 동특성으로부터 구조물의 손상의 크기와 손상의 위치와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는 이론을 스트럭처 헬스 모니터링, 바이브레이션 베이스드 스트럭처 헬스 모니터링, 한국어로는 진동 특성을 이용한 건전도 평가 방법 같은 수많은 논문들이, 특히 이제 어떤 방법들은 굉장히 공간 해상도가 높은 모드 형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은 적용이 불가능하죠. 모드 형상의 고해상들을 요구하는 방법은 이제 펜디가 제안하는 그 모드 쉐이 커베이처 방법이나 이거 누구 건지 어쨌거나 둘째, 이건 내 건가? 그 다음에 구조물의 장기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정밀 유한 요소 모델의 모델 업데이팅, 아까 얘기했죠. 모델 업데이팅. 얘들은 많은 수의 센서에서 모드 형상이 필요로 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한편 기존의 고유치 추출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기법이 소위 타임 도메인 디컴포지션 기법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는 2002년에 박사학위를 했으니 2002년에 만든 거네. 2002인데 놀고 있다가 2005년도에 최초로 이제 우리 저널 오브 사운드 바이브레이션 JSV에 이제 쉽게 들린 논문이 소개된 거죠. 최초로 2002년도에 아마 내가 개발을 하고, 이게 캘리포니아 컨퍼런스에 한번 최초
이거 발표를 했을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널에 나온 건 2005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타임 도메인 디컴포지션 기법을 제가 타임 TDD 기법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고요. 대형 구조물의 고해상도 모드 영상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추출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특징이 뭐냐면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 중에 하나인 변수 분리 세퍼레이션 베리어블 원리를 고유치 추출 기법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즉 모드 형상과 같은 공간 변수. 모드 형상은 공간 변수고요. 진동수는 시간 변수죠. 감세비도 시간 변수고. 그래서 스파셜 베리어블과 템퍼럴 베리어블을 서로 독립된 변수로 추출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게 됐죠. 특정 단일 모드에 대한 공간 변수를 우선 추출을 하고 그 후 시간 변수를 추출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ITD 기법과 ERADC 기법의 막대한 계산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잉 747 비행기의 모드 영상 뜨는데 슈퍼컴퓨터로 당시 6개월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센서 노드의 수가 10,000개 정도 되니까. 이거를 TDD 기법으로 누르면 일반 컴퓨터에서 0, 30, 0, 0, 뭐 한 1초 정도면 그냥 나와요. 급격하게 해결을 한 거죠. 시간 문제를. 정확하고. 둘째, 응답 신호들로부터 단일 모드의 시간 응답을 얻기 위해 TDD 기법은 FDD 기법의 역퓨리의 변환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TDD 기법은 타임 도메인이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 방법처럼 FFT 취하지 않아요. 그게 엄청난 양을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ITD 기법의 RD 함수가 아닌 이 TDD 같은 경우에 이제 디지털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필터를 사용을 하면 앞서 언급한 고난이도의 자료 처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다는 얘네들을 제로 패딩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 주파수에서 전문 그쪽 샘플링 시어림이라든가 시그널 프로세싱 이론을 알고 있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정용하기 어려운데 그냥 디지털 밴드 패스 필터 쓰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용을 해서 자동화 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이러한 단자유도 접근 방법은 ERADC 기법과 TDD 기법이 가지고 있는 가짜 모드 문제를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TDD 기법이라는 것을 제가 개발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상시 진동 추출 방법이 방금 얘기했던 뭐 5개밖에 안 돼요. PP 기법 1, ITD 기법, ERADC 기법. 이거 같은 얘기죠. 얘네도 하나에 카운팅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5개. 얘네는 같은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센터한 게 이제 TDD예요. 제가 전 세계에서 이 6개 방법 중에 하나 제일 리센트한 시어리가 이 TDD 기법이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우리 토목 구조물의 동특성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TDD 기법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역사와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부 TDD 기법의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